경북대학교 동문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덕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포츠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또 관심, 흥미가 있고 또 예술 분야에 그림을 그린다, 음악이라든가 이런 인재들을 갖다가 돈이 없어서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 지방마다 수없이 많이 있는, 이거 지원도 되겠습니까? 많이 있는 그러니까 클럽이죠. 영어로 말하면 클럽, 독일어로 말하면 페라인 가는데 협회, 우리 동호회라고 할 수 있죠. 동호회, 스포츠 무슨 테니스 협회, 테니스 무슨 동호회라 할까. 이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많죠. 이걸 페아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협회, 동호회.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니스 스타들, 또 음악 연주가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서부터 거의 무료, 한 달 그래봤자 저도 직접 애를 보내봐서 아는데 한 3,000원, 5,000원 정도, 한 3유로, 5유로 좀 되는 한 달에 그밖에 안 됩니다. 거의 그저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굴되는 거죠. 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 예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어떤 기회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재정적인 부담의 어떤 능력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는 그 시스템이 참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의 경우에 인서울 대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 같으면 인서울인데 독일 같으면 인베를린 대학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차이는 있죠. 각 교수들마다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높은 수준에서 평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를 따라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떤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에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것을 갖다 듬뿍 아주 다양하게 섭취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문화분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연 내지 강의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이건희 미술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되는 것인데요. 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제 문화분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행정이니 경제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행복감은 역시 문화적인 혜택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 행복감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 균형 발전의 최종 도착지는 역시 문화분권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은, 빌바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이 빌바오라는 스페인의 아주 작은 도시에 그렇게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 촌 도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은 아주 골고루 잘 발전되겠죠.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 가면 뮌헨이 있는 곳에 바이에른주라 그럽니다만은 바이로이트라는 인구 한 8만쯤 되는, 10만도 안 됩니다. 바이로이트.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로이트 축제. 이 도시에서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독일의 19세기 후반에 아주 대표적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인 리히아르트 바그너 음악. 리차드 바그너 음악 이게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죠. 8만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매년 여름에 바그너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 한번 원래 만약에 예약한다면은 내년 후내년 몇 년 뒤에 표를 사야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음악 축제 도시죠. 빌바오하고 비교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베를린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에 있지 않아요. 지방에 조그만 도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왜 하필이면 바이로이트에 있는가 하는 데는 물론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빌바오가 그렇듯이 바이로이트에 이런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열리는 매진뿐만 아니라 몇 년 뒤 표를 갖다가 예약을 해야 될 정도니까 알만하게 하시죠. 인터넷에다가 찾아보시면 아마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문화 분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베를린에는 역시 베를린 필하모니카 아주 전설적인 지휘자 누굽니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니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연주가 당연히 베를린에 있고요. 함부르크는 아주 댄스, 춤, 또 뮤지컬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구가 뮤지컬 도시이듯이 연정무휴로 뮤지컬이 공연이 되죠. 뮌헨, 프랑크푸르트, 또 대도시는 물론 또 지방 중소도시 곳곳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미술 전시회, 음악회 이런 것들이 콘서트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통계를 봤더니 독일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극장이 38개가 있다고 합니다. 38개 국립극장.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주립극장이 거의 100개, 9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립대학은 28개, 한 30개 있고요. 각 또 시에서 운영하는 이 시립극장이 92개가 있는데 이들 극장들이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통계로 보면은 연간 한 4천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8,300만 명인데, 그건 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8천만 명 중에서 성인은 한 반쯤 될까, 반쯤 더 되겠죠.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연극과 오페라와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서 극장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죠. 예술을 갖다가 향유하는 거죠. 예술 자체가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 어떤 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출입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200 몇십 년 전 괴테 시대, 독일 고전주의인데 1790년대, 그러니까 230년 좀 됩니까? 그때에 본격적으로 이 독일 국민들을 아주 미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독일 전역에 걸쳐서 실시된 이래로 독일 국민들의 어떤 예술적 감수성은 결국 인간성의 어떤 함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정치가 어떻고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민도랄까 수준이 높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반대로 민도가 낮으면은 쉽게 어떻게 유혹이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도달 지점은 우리 민도를,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것이 당장 우리 세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 내지 그 밑에 한 10년, 50년, 100년 뒤에라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 반열에 제대로 오르려면은 국민들의 우리의 어떤 민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 점을 독일에서는 벌써 200 몇십 년 전부터 했고 지금 그 결과가 벌써부터 나타나 있고 이것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화분권에서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그 수많은, 그러니까 38개 국립극장, 28개 주립극장, 92개 시립극장에서 그 운영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입장료만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자,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2004년도에 나온 월간 조선에서 나온 마이스터의 나라 독일이라는 별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뭐 독일의 뭐 거의 모든 것이 아주 뭐 지금부터 15년, 16년 전 거지만은 아주 다양하게 역시 마이스터의 나라다. 그죠? 여기 이 통계를 봤더니 2004년 현재로 볼 때 뭐 지금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각종 어떤 극장들의 운영 자금을 뭘로 충당하느냐 하면은 개인의 어떤 그 후원금 또 민간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 상당히 포션이 많다고 합니다. 영국은 뭐냐? 복권 판매 수익금 정도 뭐 그런 걸로 이제 운영한다 그래요. 그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받으면은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문화생활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뭐랄까 국정 철학, 이것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정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체로 이제 정치, 행정, 또 언론, 그리고 교육, 문화, 또 경제 여러 측면에서 한번 현재 독일의 분권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뭐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맺은 말로서 우리 현재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국립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을 달성해야 될 텐데, 이것이 참 우리 대구 지역에서 지금 우리 뉴대구 운동 함께 여기서 참 가열차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그런 참 미지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이 국립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 왜 이제 해야 된다는, 수도권에서를 배제하고 비수도권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마 상당히 국가 균형 발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지금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역점 정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예상과 달리 또는 뭐 예상대로 지금 현재까지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시험대가 또는 시금서 내지는 시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서울 지역 이기주의라고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왜곡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지적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자, 흔히 말할 때 지방 혹은 지역의 반대 개념, 상대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과 지방의 상대 개념이 뭐죠? 지역, 로컬, 영어로 로컬. 지역의 상대 개념은 전국 내지는 중앙보다 전국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전 세계.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지역 또는 지방의 상대 개념은 전국 혹은 세계가 돼야 됩니다. 세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방의 반대말, 지방의 상대 개념은 서울이죠. 중앙이죠, 중앙. 서울이죠. 중앙고 서울 아닙니까? 서울이죠. 근데 우리 말의 용례를 보면은 서울의 지방 부분이 있죠. 서울 지방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지방 부분이에요. 서울이라는 지방의
여러 가지 송사를 다루는 법원이에요. 서울지방법원. 그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또 포함되는 그 선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방선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런 말이 언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은 서울이에요. 다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방보다 우월해야 되고 당연히 우월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이것이 잠재 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국립 이건희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문화 인프라도 당연히 지방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서울 가야지 수도권에 가야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지방이라는 말을 갖다가 대학에 제가 대학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을 갖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대학이라는 말이 있죠. 당연히 지방대학이 아닙니까 지방대학. 근데 지방대학이라는 이 단어만큼 정말 기분 나쁘고 모멸적이고 모순적인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방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인서울대학을 제외한 다 전부 지방대학을 한다면은 지방대학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저 대학이 가진 역사, 문화, 교육, 철학적 배경이 서로 다른 기독교적인 어떤 것도 있을 테고 불교적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뭉뚱거려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뭉뚱거려서 그냥 한마디로 지방대학이라고 아직은 멸칭이에요. 무슨 거의 뭐 언어폭력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분류법을 갖다가 미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모조리 다 지방대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손꼽는 대부분의 미국 명문 대학들은 전부 별명을 이루면 지방대학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모순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베를린 대학, 훔볼트 대학을 이야기했지만 훔볼트 대학.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식의 교육, 대학 제도를 본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이라고 있죠. 프라이에 우니버시테트 주 베를린이라고 있는데, 하여간에 베를린에 있는 두 대학만이, 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가 지방대학인가요? 그런 법이, 독일에서는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하이델베르그 대학. 예, 그거 아주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 지방대학이에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가치죠. 예? 브랜드입니다. 이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는 정말 아주 참,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참 기분 나쁜데, 인종차별적 표현인 유색인종하고, 알죠? 유색인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은연중에, 열등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유색인종 치고는 정말 참 드물게 뭐 했다. 마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으로는 아주 유일하게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등의 표현을 언뜻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매우 차별적이죠. 유색인종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어떤 능력 면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거 없는 차별적 그 범주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드물고 희귀한 뭐 어떤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틈에 그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이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서울 역시 서울은 특별한 시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지방의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방 중에 한 곳인 서울이 중요한 모든 것을 독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출발은 거기서 해요. 그래서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서울에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 수도권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수도권 건립을 주장하는 우리의 어떤 주장을 지방 이기주의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어떤 분들도 상당히 그 식자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 이기주의 아니냐. 서울에 가는 것은 지방 이기주의 아닙니까? 서울 지역 이기주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어상에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현재로서는 했습니다만은 듣자 더 건대는
정부 여당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 핵심 기관을 갖다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죠. 이것이 우리 국정 정책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저의 눈에는 귀에는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가져간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문화 인프라에 해당되는 이거리 미술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뭐 무슨 위원회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무슨 되는 거죠. 언제 정말로 그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어디 뭐 비수도권에 갈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당히 추상적인 어떤 그것을 뭐 크게 하나 선심선심 셈치고 던져놓고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미술관은 수도권에 가버렸네. 이거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보수 야당도 제가 보는 데는 참 문제가 우리 걸기대에 거기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 딱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께서는 아마 관심을 별로 거의 뭐 안 보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본 데는 우리가 이 민의를 대표하라고 국회로 우리가 안 보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 이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그 선량들 못지않게 자존심과 자긍심 있는 우리도 이제 민주 시민이라고 볼 때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잘 어떻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몸은 어떤 서울 저쪽에 있으면서 또는 마음은 거기 있으면서 선거 있을 때만 이렇게 뭐 하는 척하는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말 어떤 지역적이면서 지방적이면서 전국적인 전국과 서울 중앙과 지방을 또 이렇게 이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참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지역민의 이중적 태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참 아주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2020년도 10월 16일 작년 한 10개월쯤 전에 것인데 매일신문이에요. 제목이 국가균형 발전이 필요 없는 지역민이에요. 국가균형 발전이 필요 없는 지역민. 서울 정경부 차장 유광준 이라는 기자분이 이 기사를 썼는데 지역민이 국가균형 발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자분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촌에 고향에 가는데 거기에 있는 친지분들이 인사 끝나고 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야, 서울 집값 많이 올랐던데. 제가 읽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인사들, 친지들이 첫 소리가 서울 집값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거죠. 대구 경북에 살면서도 서울에 집을 보유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남은 부동산 승부처는 서울뿐이라면서 조만간 상경 투자 대열에 나도 합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서울의 집값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한탕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아주 이게 참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걸 지역민들의 어떤 우리 자신이죠. 자화상인데 그래서 이 기자분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최근 14년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177만 명 중에 지방민이 외지인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외지인 지방민이죠. 니 32만 4천 명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가 이 서울 이외 사람들이 이제 투자인지 투기인지 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임기 중에 외지인 매입 비율은 좀 높아가지고 19.6, 올해는 20%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염려가 저도 참 이런 염려입니다. 우리 다 이기적인 동물이죠. 뭐 이윤을 추구합니다만은 이분의 염려는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은 사실은 그 구두선 말만 뭐 그렇지 실제는 자기 재산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 균형이 발전돼 가지고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참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독일 경우는 어떠냐? 이 베를린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 또 뮌헨 대도시의 집값이 뭐 비싸고 하긴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한테 정말 독일 사람들한테 베를린에 집을 한 채 사놓으시죠. 투자하시죠. 이런 거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별나죠. 제가 듣건대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물을 좀 흐려놓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들도 뭐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같이 이렇게 덩달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졸부, 갑자기 무슨 졸부라는 개념 자체가 독일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 그러냐? 졸지에 부자 되는 게 졸부 아닙니까? 졸지에 부자가 될 수가 상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적죠.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돈이란 뭐냐? 재산은 뭐냐? 노동의 대가다.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서 버는 것이 그게 그 소득이고 재산이지.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해가지고 졸지에 뭐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이 독일 사회는 신뢰 사회로 이름난 사회인데 적어도 그 독일 사람들의 어떤 본래 어떤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자, 이런 의식구조, 실제 태도와 의식구조의 괴리,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안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써 놓았습니다만은, 뉴대구 시민의 과제로서 미적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고양, 이것이 230년 전에 괴테, 독일 고전주의자인 괴테가 제안했던 또 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독일적이죠. 이것이 독일적이죠. 티피시 도이치, 티피컬 저먼. 독일적인 것이 뭐냐?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프랑스 혁명 바로 직후예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독일에서는 난리죠. 이거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시민의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에요. 독일에서는 혁명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제 분리 313개 뭐 이렇게 전부 왕 내지는 귀족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혁명은 반드시 피를 부립니다. 폭동화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그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었던 문인들을 필두로 해서 괴테를 필두로 해서 이런 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독일적인 방식은 독일도 사회가 혁신되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혁명은 아니다. 독일 사회를 특징 짓는 또 화두 중에 하나를 들려면은 혁명이 있었는데 성공한 혁명이 없었다. 혁명은 밑으로부터예요. 민중혁명이 아니라 독일 사회는 위로부터의 어떤 혁명이 아니라 개혁으로서 독일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보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독일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자, 그러면 이 독일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는 프랑스 혁명처럼 대혁명처럼 법과 제도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는 금방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못 된다. 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사람은 인성, 인격, 민도를 높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미적 교육의 수단은 뭐냐?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괴테 등등 그 당시에 젊은 그 문인들, 지식인들은
대대적으로 독일 전국에다가 어떤 극장, 내셔널 티어터, 나ционալ 테아터라고 독일어로 말하죠. 극장 운동을 벌여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무슨 뭐 한다 뭐 이런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을 과 동시에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반성하는 거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는 특히 연극이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